는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면은 391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391페이지 명시탁 했을 때 금세 명시탁의 경우 효과예요. 효과. 그래서 사법상 효력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약정도 무효고 약정에 따른 등기도 싹 무효다. 이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가로 2번 예외죠. 등기만 유효되는 것. 등기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가 유효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 밑에 세 줄 있죠.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이게 뭐냐면 이거 병. 이 사람은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의. 그럴 때는 명시탁 약정은 무효지만 요건 무효예요. 근데 등기는 어떻게 돼요? 유효다. 요것은 법을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등기만 유효로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등기가 유효로 되는 거. 계약 명시탁 경우. 근데 이때는 매도인이 뭐 해야 돼요? 몰랐어야 돼요. 선의해야 돼요. 악이면 안 해요. 넘기시고. 동그라미 2번. 제3자한테 등기가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문은 명시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의 무효는 등기의 무효는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밑에 선이든 악이든 불문한다. 무조건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요 얘기예요. 그리고 공법상 처벌이요. 가로 1번 보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탁자에 대해서 2번이라 물어봤습니다. 시험에서.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과징금. 동그라미 1번에 있듯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금액의 범위 내에요. 그러니까 30%까지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 중요하고요. 출제됐고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3번의 이행강제금은 실명 등기 의무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해태하고 있을 때죠. 실명 등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이행강제금은 동그라미 2번에 있듯이 둘째 줄 1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10%. 셋째 줄 다시 1년이 지난 때까지 안 하면 이번에는 20%인데 결국 2년 되도록 안 했을 때가 20%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명시탁의 유형을 나눌 때 394페이지 가시고 금지된 명시탁의 유형이라고 돼 있죠. 금지된 명시탁. 그래서 양자 간의 명시탁이에요. 세 사람 나온 거 있었죠? 그 두 사람만 있을 때는 가로 1번. 명시탁 약정도 뭐고? 무효고. 등기도 무효. 그래서 두 사람만 있을 때는 동그라미 1번.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다. 그래서 이럴 때는 동그라미 2번.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근데 동그라미 3번. 갑을 사이에 명시탁 약정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명시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안 되고 동그라미 3번 제목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되고 아시겠죠? 가로 2번 근데 등기가 제3자한테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제3자한테까지 가버렸으니까 동그라미 2번.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안 되고 못 찾아오죠 이제. 뭐만 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 재산 팔아서 너가 갖고 있는 돈은 부당이득이다 내놔라 할 수 있다. 그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동그라미 4번. 수탁자 을이 제3자한테 팔아먹은 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횡령죄 성립 안 하면 이렇게 돼 있죠. 횡령죄 안 되니까 빨리 팔아먹어라 이 말이고, 대신 수탁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은 각오한다. 그렇지만 산속에 돈을 묻어놨겠지 또.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 명의시당요. 요렇게 세 사람 나왔을 때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고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가로 2번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시당 약정 무효. 그 다음에 갑에서 병으로의 등기도 싹 뭐예요? 무효죠. 가로 2번 제목만 지금 쭉 보고 있어요. 가로 2번 명의시당 약정 뭐라고요? 무효. 등기도 무효. 저 위에 그림에서 이거잖아 이거.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이 뜻이에요 지금. 근데 가로 3번 이건 유효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가로 3번. 여기서 갑이 협조적이 아닐 때는 뭐예요? 대위 행사도 가능하다. 그게 이제 가로 3번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3자한테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3자한테 넘어가면 제3자는 소유권 취득입니다. 선악불문하고 제목. 근데 여기서 제3자한테 넘어갈 때 수탁자가 팔아먹었다고 해도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다음 페이지. 횡령죄가 안 된다고 안심할 건 아니고 뭐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뭐예요? 수탁자에서. 자, 계약명의시탁 갑니다. 이번에 계약명의시탁은 아까 봤던 거지만 일단 계약명의시탁에서 거기 갑을사의 명의시탁, 여기 지금 칠판하고는 갑을병이 좀 다르네요. 그 교재 그림에서 갑을사의 명의시탁 약정은 어떻게 해요? 무효지. 갑을사의 무효인데 가로 2번 수탁자 앞으로의 등기는 어떻게 돼요? 유효다. 등기는 유효가 돼요. 매매계약도 유효, 등기가 유효로 될 수 있는 건데 전제는 매도인이 모였을 때 선의일 때 그렇다. 명의상 약정은 무효. 그러나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다. 그 바람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갖고 와. 이건 안 되죠. 소유권자는 누구니까? 을, 수탁자. 다만 뭐는 가능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그것도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뭐예요? 매수 자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가로 2번. 요것은 이번에 넘어가요. 자, 가로 3번. 제3자한테까지 등기 넘어가면 똑같죠? 밑에 가로 3번.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제3자. 그리고 팔아먹은 요 수탁자는 횡령자가 돼야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렇지만 제일 끝줄에 있는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이제 이제 402페이지 딱 펴두시고 직접거래 공부했죠? 직접거래가 뭐게요? 의뢰받은 물건을 부동산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계약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너무 싸게 나왔고 이건 무조건 돈 버는 거다. 괜찮은 물건이 나왔어.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나 직원 입장에서는 잡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다른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 형식을 취하든지. 그죠? 아니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에? 내 명의로 사면 직접거래 걸리니까 딸 명의로 산다, 사위 명의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부동산 사장은 중개를 하는 거고 매수인이 영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 돈은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번 돈 갖고 한단 말이야. 그게 명의신탁이야. 그래서 직접 거래를 빠져나가는 방법 중에 명의신탁의 유혹을 받게 돼요.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내가 내 명의로 사면 걸리잖아. 그러니까 딸 명의로, 사위 명의로. 그러면 안 걸릴 수 있지. 그게 명의신탁이고 그게. 이런 명의신탁을 뭐라고 불러? 이거 아닌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그러지. 그럼 계약명의신탁 했다 그랬을 때 뭐 어떻게 돼? 무효야. 딸 이름으로 샀다고 쳐봐. 근데 몰랐겠죠. 그래서 어떻게 등기는 유효니까 딸 재산이 되지. 나중에 아빠가 부동산 사장님이 나중에 딸한테 야 이제 돌려줘 이렇게 하면 딸이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지금 힘들어 좀만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제 오빠하고 싸움이 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운영하시다가 만약에 다른 부동산 갖고 있는 거에 세금 조사가 들어오거나 해서 문제가 되면 이게 다 털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세금이 무섭다는 게 당장은 무슨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해도 어떻게 알고서 우리까지 안 들여다봐. 그런데 딴 거 보다가 딱 나오면 이제 야단 나는 거예요. 이제 형사처벌에다가 과징금에다가 막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상담해갖고 평택에서 있으신 분인데 막 이렇게 해서 명의신탁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신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고. 근데 했다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 저한테 와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랬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마라 말씀 못 드려. 근데 하면 이득을 크게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밖에 말씀 못 드렸어요. 자, 언제나 이제 좀 기회가 될 때마다 명의신탁 유혹을 느끼셔요, 여러분들도. 네? 자, 402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 시간에 이거 배우셨나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요, 그럴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래. 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줄기만 보면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세입자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사를 안 다녀도 너무 안 다녀. 이사를 잘 안 다니니까 계약 건수가 확 줄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몹쓸 제도가 정말 몹쓸 제도예요. 우리 물건 문서 쭉 어제도 보다 보니까 대필 뭔지 알죠? 재계약이라고. 그러니까 확 줄어서 확.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없앨 제도 중에 하나는 갱신료. 이렇게 해서 주인하고 좀 티격태격해서 나갈라요 해가지고 좀 이사 좀 가고 그래야지 계약도 좀 일어나고 그러지.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좀 있으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져.
지금은 좀 달라도 좀 있으면 같아져. 그 다음에 오피스텔. 뭐 오늘 계약이라고 그래봤자 뭐 오피스텔이요. 조그만 거예요. 오피스텔 전세인데, 근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위안을 삼는 게 이제 양타요. 그래서 이제 양타를 만들었지. 예, 그래서 괜찮지. 뭐. 괜찮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그저 그렇게 그냥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는 거요. 예, 이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면 된다. 이게. 예? 요게 아까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에서 얘기한 주택도 이거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되게 많죠. 네. 이 사람하고 저하고 닮았습니까? 제가 몰랐는데 사람들이 한 진짜 막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 이 사람이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외국 사람은 보호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외국 사람은 이제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은 우리는 전입신고를 하지만 외국 사람은 이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요. 우리는 주민등록표에 올라가지만 그 외국인 등록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나눠져 있죠. 근데 하여간 보호가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체크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 기록을 확인해 줘.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는 경매하기가 많이 쉬워졌지. 자, 근데 저 사람보다 여기가 좀 나오죠. 법인. 법인은 주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까?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보호를 못 받는데 예외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두 군데가 있어. 두 군데. LH공사요. 그 LH공사가 임차인인데 또 다시 세를 놔요. 그래서 LH공사가 임차인인데 LH공사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금 뭐 한 5천에 세를 얻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세를 놔가지고 세 들어온 사람은 이제 월세 살아. 그래서 이걸 그 세 들어온 사람이 A다. 이거 LH공사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요 사람한테 꿔준 걸 생각해서 그 이자만큼 월세를 받아요. 뭐 8만 원 받고 뭐 이렇게 돼. 그럼 이 사람은 실제 전세 5천짜리 집에 월 8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죠? 네. 그럼 보증금 요거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LH공사가 보증금 넣은 거예요. 주인은 갑이고. 그죠? 진짜 이것도 진짜 할 얘기는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 5천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와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 돈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왔는데 그 5천 들어갔는데 임차인이 LH공사가 되다 보니까 보호가 안 돼서 혹시 요 집이 경매 딱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는 별도요. 요 임차인 LH공사가 돼서 보호가 안 돼서 대항력도 없고 우소면적권도 없고 그러니까 경매 넘어가기만 하면 5천이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나라에서 계속 손해를 보죠. 그래서 보호해 준다고 예외를 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 이렇게. 저희도 SH물건 같은 건 이제 중개해봤는데 이런 구조로 돼 있어. 예. 보호돼요. 이때 주택임대차 신고를 주인이 갑이고 LH공사가 임차인이야. 임대차 신고를 누가 해야 돼? 여기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공부했죠 이거?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단독 신고. 그러니까 그거 공부했잖아.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요 집을 갖다가 아주 깨끗이 잘 쓰겠죠. 자기 집처럼 잘 쓰겠죠. 8만 원밖에 안 내고 쓰는데 집 박살납니다. 세를 주면 안 돼. 예? 혹시 부동산에서 여기 LH공사인데 이거 세를 넣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오면 노 하셔야 돼. 100% 노야.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LH공사가 아예 요 집을 사요.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그래. 그럼 LH공사가 요 빌라를 산다고. 그래서 세를 놔. 그렇잖아.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지. 보증금 넣을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세를 넣는다. 그러면 이걸 매입을 해야 돼. 이게 빌라가 한 시세가 한 2억짜리야. 매입을 해서 세를 넣는다고 이렇게. 좋잖아. 그 2억 돈은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요 빌라를 얼마에 매입할까? 2억에? 막 2억 5천 3억에 사. 미쳤어. 자기 돈 아니니까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 집을 사줄까? 자기 아는 사람 집을 사주지. 비싸게. 뉴스에 나왔어. 옛날에 뉴스를 좀 보고 살아. 그래서 걸려갖고 막 문제되고 막 그랬잖아. 이게 또.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잘하겠거니 이건 없어요. 무조건 감시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 빼먹잖아. 그래서 비싸게 사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렇다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하여간 이 중소기업 우리 가끔 계약해요. 중소기업 사장이 와가지고 계약을 한대. 근데 중소기업이니까 빵빵 주식회사 이렇게 돼. 주식회사가 뭐예요? 임차인이야. 그 사장이 살아? 뭐 직원이나 사장이 사는데 사장 사는 경우도 꽤 있어. 그러면 이렇게 주식회사인데 중소기업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해줘. 이거 보호를 해줘야지만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어. 정책인 거지, 정책. 예? 그래 놓고 사장이 사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도대로 잘 되진 않고 그냥 하여간 사람은 진짜 변화무쌍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진짜 많지. 자, 잠깐 쓰려고 하는 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 고시원이요. 이런 데 살아보셨어요? 27만 원짜리 월 밥 다 주고 제가 고시원에 있을 때는 하루 3끼 다 주고 27만 원이야. 정말 싸지. 하루에 10,000원꼴이야. 밥 먹고 자고 다 하는 거 해서 세탁기 이용하고 다 해서.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진짜 시험만 아니면 할 얘기 많아. 고시원. 이때 당시에 자기 여기 안에 취사시설이 어디가 있어. 고시원 없잖아. 근데 자기 아버지가 대학 교수야. 자, 40에서 60만 원 사이에 단독 원룸을 얻어갖고 고시 공부를 해. 거기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저기 가스레인지가 있어갖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안에 독립된 그 화장실도 있고 막 그런 거야. 이건 산 꼭대기에 있어. 이건 평평한 데 있어. 여기도 고시생이고 여기도 고시생이야. 여긴 밥이 없어. 밥은 별도야. 같이 공부해. 그래서 놀러를 많이 갔지 여기에. 우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얘기지. 이거 뭐야 또? 세탁소 이거 들어보셨나? 세탁소인데 뒤에 방에 아빠, 엄마, 아들 둘 해서 살아. 4명이 산다고 방 한 칸에. 앞에 세탁소고. 옛날 시골에 가면 이런 거 많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전입신고 해놓고 있지. 근데 이거 사실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근생이야 근생. 근데 나눠서 여기서 살아. 집이 없으니까. 여기 전입신고 했어. 보호돼야 안 돼? 돼. 이 판례 안 들어보셨어요? 아, 세월이 너무 흘러갖고 이제 이게 옛날 얘기가 돼서 그렇구나. 보호돼요.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 이걸 세탁소 판례라고 우리는 배웠어, 옛날에. 그래서 주거 외 목적으로 쓰는데, 이게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어떻게 해요? 약간 좀 크고, 초창기 판례는 그래요. 이쪽이 좀 크고, 유일한 주거고, 딴 데 집이 없어. 그럼 보호된다고 그랬어. 이것도 판례가 막 바뀌어. 다방 판례는 들어봤을까? 다방? 다방 판례는 다방이 경매 넘어갔는데 다방에 이 쪽방이 하나 있어. 거기다 주민을 옮겨놓은 거야. 주인이. 저기 근데 아파트가 있어. 자기 사는 아파트가 저가 있어. 그리고 요 쪽방 여기다 주민을 해놨어. 경매 넘어가니까. 그럼 이거 보호될까? 안 되지. 유일한 주거가 아니고 쪽방이잖아. 이렇게 된 거지. 그 다방에 그 쪽방 보셨어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평탄하게 사시는 거야 지금? 예배당 판례는 들어보셨어? 예배당 판례. 그것도 못 들어보셨어? 여기가 예배당이야. 뒤에가 요렇게 있고 여기 방이 있어. 이게 목사님 가족이 살아. 근데 예배당 면적이 훨씬 크지. 이랬을 때 여기다 목사님이 전입신고 해놨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이거 남의 건물이야죠 당연히. 전입신고 해놨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까 못 받을까? 보호를 받는다. 일단 딴 데 집이 없어. 이쪽이 큰가? 안 커. 그래도 보호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야. 바뀐 거야 판례가. 아까 세탁소하고는 차이가 나지? 이게 역사적 순서요. 세탁소, 다방, 그 다음에 예배당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재밌지. 시험에는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판례도 보면 기존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보증금으로 이렇게 받을 돈이 한 1억 있어. 근데 보증금으로 이렇게 돌렸대. 3억 써놨네? 뭐 1억이나 3억이나. 그래가지고 요 보증금 이렇게 돌린 요 사람이 돌려놨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 전입신고 해놨지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까 못 받을까? 전입신고 해놨을 때. 임대차 계약서 썼잖아 지금. 보증금 1억이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서 써서 임차인이 된 사람이 사실은 뭐예요? 채권자야, 채권자. 아니. 임차인 된 사람이 채권자지. 네. 그러니까 받을 돈이 1억이 있는데 그 받을 돈 1억을 갖다가 보증금으로 돌린 거야.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차용증 대신에 뭘 썼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해놓고 막 그래놨어. 그러면 이제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이 있어서 막강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꿔준 돈을 갖다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나중에 잘못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딱 만들어져 있잖아. 이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전입신고도 해놓고 계약서 써놓고 보증금 1억으로 막 해놓고 막 그런 거야. 그렇게만 해놨는데 가니까 짐이 하나도 없어. 그건 담보 목적이야. 아무리 임대차 계약서 써놓고 확정일자 찍어놓고 주민등록 옮겨놨어도 그런 보호가 안 되고, 가보니까 진짜 집기 다 해놓고 밥도 해먹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 채권자가. 방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꿔준 돈 대신에 뭐예요? 보증금으로 해서 나중에 나갈 때 1억 받기로 하면서 돌린 거잖아. 그건 사용수익 목적이야.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보아야지.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을 수 있죠. 그렇단 말이요. 실제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 받을 돈이 있는데, 근데 그 대부분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담보 목적, 돈 확실히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꾸어준 돈 받아내라고 만든 법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허위 표시로 보는 거야. 허위 표시로 봐서 무효야. 효력이 없는 거지. 응? 오케이. 아이고, 지금 402페이지 보시면 정리해 볼게요. 법인은 원칙은 보호되지 않는 거지. 다만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법인이 두 군데 있죠. 거기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네.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이런 공사 들어가는 데하고, 동그라미 2번 어디 하고요? 중소기업하고가 보호된다.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다 그랬을 때는 적용이 없고, 이거 시험 잘 나오죠? 미등기 전세는? 예? 적용돼요. 왜 안 된다고 그래? 우리 세입자들 다 미등기 전세예요, 여러분. 세입자 중에 임차권 등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없어요. 그 미등기 전세야, 그게. 크게 동그라미 치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호된다고. 네. 출제됐었어요, 이것도. 담보 목적일 때는 보호될까, 안 될까? 그렇게 세상이 간단하지 않은데. 자, 거기 보면, 둘째 줄부터요. 그 가로 1번 내용 있잖아요.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 면제받을 목적으로, 우선 면제받을 목적이 이게 뭐야? 담보 목적이지. 임대차 형식을 빌려놔서 기존의 채권을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죠. 이때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 그래서 다섯 줄에 보면 허위 표시다, 통정 허위 표시다, 무효다. 그래서 대항력 부여할 수가 없다. 여섯째 줄, 그죠? 아이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자, 외국 사람. 아까 그 사람 이름이 잭 블랙인가 뭐 그런 기억에. 보호된다. 존속기간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 존속기간이에요. 갱신요구권. 이제 그 손님들, 의뢰인분들이 맨날 질문하고 설명해 줄 게 이거예요. 방금 전에 뭐 적용범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실제 실무에서 관련이 없고, 사실은 아파트인데 뭘 고민할 게 뭐 있어.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설왕설래에 이 정도는 기본 지식이 돼 있어야 돼. 임대차 계약 기간을 6개월 할 수 있나요? 6개월 할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도 법적으로는 계약을 얼마 한 걸로 봐? 2년.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정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해도 2년 된 걸로 본다. 1년 해도 2년 한 걸로 본다. 그렇지만 누구는 6개월이나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 시험 잘 나오죠. 누구는? 임차인은. 계약서에 나온 이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그게 큰 1번에 그 세 줄, 기본이요, 기본. 404페이지. 최단기간 보장 밑에 있는 세 줄요. 그거 설명드린 거라고. 자, 묵시적 갱신. 이게 뭐예요? 아무 말 않고 쑥 넘어가면 또 2년 계약한 걸로 본다. 이게 뭐예요? 묵시적 갱신. 다른 말로 법정 갱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해할 때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갱신 거절을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지. 갱신 거절은 언제까지 하나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 예. 그 말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갱신 거절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하는 거고. 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 거절을 해서 나간다고 하셔야 돼? 2달 전까지 하시면 된다. 응?
그 갱신 거절은. 그 무슨 얘기냐면 2년 계약을 했어. 근데 3달밖에 안 지났어. 근데 임차인이 3달밖에 안 지났는데 임대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 기간 2년 끝나면 저 이사 갈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거야. 그러면 갱신 거절이 돼요, 안 돼요? 2년 계약했는데 3달 있다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끝나면 이사 가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갱신 거절이 되는 거냐고, 안 되는 거냐고? 되는 거지. 앞대가리가 없잖아. 언제까지만 하면 돼? 그렇지. 계약하고 이틀 만에 가서 나 이거 지금 2년 뒤에 나갈 거라고 얘기하면 그 갱신 거절이에요, 그게. 근데 효력이 있다는 얘기요. 임대인이 2년 계약을 했는데 한 달 있다가 2년 기간 채우기만 하면 나가쇼. 잉? 갱신 거절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 얘기할 수 있어,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요 사이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그런 뜻이요. 그냥 저게 그냥 생긴 게 아니요. 임차인은 약간 풀이야, 풀이. 앞에가. 임대인은 갇혀 있잖아. 응? 밖에 시끄러운 거 보니까 뭐 또 위에 좀 수업 들을 사람이 밖에서 지금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은데? 됐죠?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했는데 갱신 거절 안 하고 쑥 지나가면 어떻게 되지? 2년 연장이야. 그죠? 다시 2년 계약한 걸로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또 나간다고 또 해버릴 수 있어? 그렇지. 임차인의 왕국이야. 대신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당장 빼줄 것까지는 아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고역스럽지. 3개월 뒤에 빼준다. 빼줄 그런 의무가 생긴다. 못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자 물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돼요.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로 4번까지 얘기해요. 봤죠? 재계약이 있어, 재계약.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해야 돼. 재계약은 2년 계약했는데 잘 구별해야 돼. 여기서 2년 더 합시다 해갖고 둘이 뭐예요? 다시 계약서 쓴 거예요. 연장 계약. 어? 그럼 2년 연장 계약을 썼어. 그건 재계약이야. 이때 재계약을 할 때는 보증비나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올릴 수 있어. 올릴 때 5% 제한이 있다 없다? 재계약할 때는 5% 제한이 없어. 없다고. 그래서 50% 100% 올릴 수도 있어. 재계약이 그런 거고. 여기서 묵시적 갱신이 됐잖아. 그죠? 그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지금 2년 연장됐어요, 지금? 요때 보증비나 월세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주인이. 묵시적 갱신이 돼서 2년 연장이야. 근데 1년쯤 됐을 때 보증 월세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있는데 그냥 묵시적 갱신되면 그냥 그대로 계속 사는 걸로만 생각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법적으로 가능해요. 물가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해요. 근데 그걸 이제 대부분 보면 그냥 사는 걸로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무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진실을 알려줘야 돼? 아니야. 눈치가 있어야 돼. 에? 눈치가 있어야 돼. 알려줘야 될 때가 있고 알려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 주인이 아무것도 그냥 2년 동안 그냥 그대로 사는 걸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데 거기다도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거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올리라고 하면 임차인 들쑤시게 되잖아. 굳이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주인이 막 어디서 그걸 알아갖고 막 올리겠다고 하면 5%밖에 못 올려. 기간 중에 올릴 때는 5%밖에 못 올린다고. 어? 그런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갱신 요건이 있잖아? 묵시적 갱신하고 비슷해, 사실은.
임차인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 지금. 오늘 그 갱신 요구 3개가, 틀이 3개가 있다고. 갱신 요구 했을 때, 그러면 그때도 몇 년 연장이야? 2년 연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또 튀어나간다고 난리 부르스를 칠 수 있잖아. 가능해, 거기도. 그게 좀 이상한 제도야. 자기가 나가겠다고 살겠다고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했다가 갑자기 또 2년 연장되니까 이제는 또 나가겠다고 또 그렇게 하는 건 그 변심도 그런 변심이 없지. 근데 그걸 인정한다고 법이. 묵시적 갱신처럼 인정을 해. 그때도 이제 갱신 요구에서 2년 연장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보증 월세 올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죠?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 왔을 때 그러면 5%는 올려주셔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바로. 근데 5% 제한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도 5% 제한이 있고 갱신 요구도 5% 제한이 있고 재계약은 없어. 그러니까 3가지 딱 틀이 있는 거야. 그걸 딱 머릿속에 넣고 우리 손님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406페이지가 갱신 요건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 정도를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을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